이름은 할머니 손맛. 간판은 낡을 대로 낡아서 할머니라는 두 글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낡은 간판 아래에서 나는 40년의 세월을 보냈다. 올해로 77. 무릎은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는 굵게 변해버렸지만 펄펄 끓는 육수 냄새는 여전히 내 코끝에 익숙하게 맴돌았다. 오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날이다. 오전 11시.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 영업일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몇몇 단골 손님들이 이미 다녀갔을 뿐이다. 그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들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들리는지 나는 텅 빈 테이블들을 하나씩 닦으며 40년 전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가게는 남편과 나의 모든 것이었다. 우리가 27, 28배 결혼해서 가진 전 재산은 이 허름한 가게, 터와 서로를 향한 믿음뿐이었다. 남편은 틈만 나면 금자씨, 우리 손맛으로 대박을 내봅시다 라며 낡은 간판을 닦고 또 닦았다. 그 간판은 남편의 땀과 나의 꿈으로 채워져 있었다. 남편이 육수를 끓이고 나는 국수를 삶았다. 함께 새벽 시장을 돌며 싱싱한 재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 시절이 눈앞에 선연하게 펼쳐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이 가게를 꾸려온 지 벌써 15년. 남편의 빈자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가게 바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발걸음이 만들어낸 희미한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발자국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 바닥에 움푹 파인 놈들, 벽에 새겨진 낙서들, 오래된 식탁에 긁힌 자국들까지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흔적이었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내 인생의 가장 두꺼운 책장을 덮는 것과 같았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텅 빈 공간, 텅 빈 시간, 그리고 텅 빈 마음, 그 막막함이 나를 짓눌렀다. 마지막 국수를 삶기 위해 솥에 물을 올렸다. 이 국수 솥은 남편이 직접 고른 것이었다. 솥에서 끓어오르는 김을 보니 남편이 국자 들고 웃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국물 맛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거야. 금자씨, 당신의 손맛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제 이 육수 냄새도 이 맛도 다 사라지겠지. 정고가 지나고 오후 2시. 이제 정말 손님이 없을 시간이다. 나는 가게 문에 마지막 영업이라는 작은 종이를 붙였다. 종이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홀로 가게에 앉아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을 들었다. 멜로디는 흥겨웠지만 내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때 가게 앞에 멈춰서는 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검은색의 매끈한 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문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 저런 비싼 차가 이 낡은 골목에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가 내렸다. 그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반듯한 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듯한 눈매. 그는 잠시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당황해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손님, 저희 오늘 마지막 영업인데 이제 거의 문 닫을 시간이라서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닙니다, 할머님. 괜찮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딱 한 그릇만, 국수 한 그릇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마지막 영업, 마지막 손님. 그리고 그가 주문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팔 수 없는 메뉴인 국수였다. 육수도, 면도, 재료도 다 소진된 상태였다. 나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조금은 짜증이 났다. 이 낯선 남자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국수를 찾는 걸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가져온 낯선 긴장감과 함께 내일이면 사라질 이 낡은 공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남자는 카운터 앞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낡은 간판을 올려다볼 때처럼 간절했다.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국수는 정말 안 돼요.
육수도 없고 면도 다 팔렸어요. 내 말에도 남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식탁 하나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괜찮습니다. 할머님께서 오늘 점심 드시려고 남겨두신 재료로라도 좋습니다. 어떤 국수라도 상관없으니 딱 한 그릇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오래전부터 이 국수 한 그릇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리웠다는 그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그리움? 나 역시 남편을 그리워하며 40년을 살아왔는데 낯선 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잘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의 간절함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닌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의 그것처럼 보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대로 그를 돌려보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다. 마지막 영업. 마지막 손님.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국수 한 그릇이 가게의 진정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잠시만요. 육수 낼 재료가 거의 없는데. 나는 결국 고집을 꺾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텅 빈 냄비들 사이에서 작은 멸치 몇 조각과 무 조각, 대파 뿌리 몇 개를 겨우 찾아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재료들이었다.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냥 맹물에 끓인 맛이 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남자는 빙긋 웃으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일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국수 삶을 물을 올렸다. 끓어오르는 물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짜증이 났다. 이 낯선 남자가 대체 누군데 이 마지막 날 나를 귀찮게 하는 걸까? 주방 한편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와 남은 국수 면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면을 골라 끓는 물에 넣었다. 면이 익어가는 동안 나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쳐다봤다. 1985년부터 시작된 할머니 손맛의 역사가 달력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매년 새해 남편과 함께 새 달력을 걸며 올해도 잘해봅시다 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 시간도 끝이구나. 면이 익자 나는 급히 찬물에 헹궈 탱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멸치와 채소로 겨우 우려낸 맑은 육수를 부었다. 고명이라곤 차에 썬 김치와 김가루, 그리고 깨소금이 전부였다. 나는 투박한 그릇에 국수를 담아 테이블로 가져갔다. 남자는 국수 그릇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이 그릇?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릇은 가장자리가 살짝 이가 나간 오래된 멜라민 그릇이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오래된 그릇이라서요. 쓸만한 게 이것밖에 없네요. 남자는 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마치 보물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국수를 먹지 않고 가만히 그릇을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의 눈빛은 아련했고 나는 그의 행동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괜히 불편해져서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님, 혹시 예전에 이 가게 앞에서 쓰러졌던 아이가 기억나십니까? 춥고 배고파서 며칠을 굶었던 아이 말입니다. 그의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수십 년 전의 일이라니. 나는 수많은 손님들을 만났다. 그 많은 얼굴들 중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남자는 그 모습에 잠시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국수 한 가닥을 입에 넣었다. 그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다. 남자는 국수 그릇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 침묵은 어색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한 가닥씩 면을 집어 입에 넣을 때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움, 슬픔, 그리고 안도감. 국수 그릇이 거의 비워졌을 때 남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맛은 예전 그대로네요. 할머님의 손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냥 대충 끓인 건데 무슨? 남자는 빙긋 웃으며 내 말을 잘라냈다.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맛보다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 김치 맛도, 김가루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김치를 직접 담근다. 하지만 김가루는 시중에서 파는 것을 쓴다. 그가 어떻게 그 맛을 기억하는 걸까? 남자는 국수 그릇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내게 불쑥 질문했다. 할머님, 혹시 이 가게를 시작하실 때 아주 힘드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특히 겨울에요. 나는 그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겨울. 겨울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었다. 난방비가 무서워 떨면서 자야 했고 손님도 뜸했다. 그럼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죠. 그럼 혹시 길을 잃은 아이에게 국수 한 그릇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물었다. 나는 머릿속을 바쁘게 헤집었다. 수많은 손님, 수많은 얼굴, 그 중에서 길 잃은 아이라니 40년 전의 기억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네요. 우리 영감이 마음이 약해서 배고프다 하면 그냥 못 지나쳤으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나는 무심코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의 이름, 그의 성격, 우리가 함께했던 소박한 꿈들. 남자는 내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젖어 있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그 국수 한 그릇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할머님과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가 왜 이 낡은 가게를 찾아왔는지, 왜 그렇게 국수에 집착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과거의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었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의 눈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주 오래전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겨울날이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문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남편은 그 아이를 안고 들어와 난로 옆에 눕혔다. 나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금자씨, 저 아이가 우리 자식 같지 않소? 한 그릇만 먹여서 보내줍시다. 라고 말했다. 그때 남편이 끓여준 것이 바로 국수였다. 우리는 그날 마지막 남은 국수면을 모두 털어넣었다. 아이는 개걸스럽게 국수를 먹었다. 그리고는 힘없이 말했다. 아줌마, 국수가 너무 따뜻해세요. 그 아이는 국수를 다 먹고 나자 그릇을 싹싹 긁어먹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남편과 나는 그 아이가 걱정되어 밤새 잠을 설쳤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때 그 아이가 이 남자란 말인가 그의 눈매가 그때의 아이와 겹쳐 보였다. 나는 손을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그때 그릇에 이가 나가 있었나요? 남자는 내 질문에 멍하니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깨진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 내가 썼던 그 그릇은 멜라민 그릇의 이가 나간 부분이었다. 나는 그릇을 확인하고는 눈물을 글썽였다. 40년의 세월을 넘어 그때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이야. 그에게는 보잘것없는 국수 한 그릇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은 식량이었다. 나는 그 기억을 잊고 살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품고 살았던 것이다. 우리의 엇갈린 기억은 그렇게 한 그릇의 국수와 함께 비로소 하나로 이어졌다. 나는 멍하니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이가 나간 그릇은 이 가게의 그릇들 중에서도 유독 특별한 것이었다. 남편은 가끔 그 그릇을 보며 참, 그 애는 잘 살고 있을까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 기억은 남편이 떠난 후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나타나다니 당신이 그 아이였군요. 내가 잊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물을 닦았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님, 잊고 계셨던 게 당연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중 하나였겠습니까?
하지만 제게는 그날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던 그 밤,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때의 추위를 다시 느끼는 듯 몸을 떨었다. 그런데 할머님과 할아버지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제 몸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김민호, 50대 후반의 사업가였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도망쳐 나와 전국을 떠돌아다녔다고 했다. 그때 그의 나이 12살, 어린 나이에 세상의 차가움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그때 할머니께서 제게 국수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하단다. 저는 그 말이 평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살자. 그리고 언젠가 꼭 그 은혜를 갚자. 그는 그 후로도 여러 고생 끝에 악착같이 공부에 성공했다고 했다. 지금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성공은 오직 그날의 기억, 국수 한 그릇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는 집념 덕분이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단지 배고픈 아이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넸을 뿐이었다.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큰 힘을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내가 그 기억을 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랬었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 중요한 기억을 내가 잊고 살았다니. 민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컸다. 아닙니다. 잊어주셨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님을 찾기 위해 이 골목을 얼마나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수첩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손맛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수첩을 내게 건넸다. 이것은 제가 어릴 적부터 써온 일기장입니다. 할머님을 만나면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그날의 국수 한 그릇에 대한 감사가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글씨를 보자 내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제야 이 남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작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온전히 깨달았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 이전에 은혜를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을 보니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경계심이 모두 사라지고 오래전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난 듯한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다. 40년 전 추위에 떨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나보다 훨씬 크고 듬직한 신사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잊고 살았던 나의 과거를,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 민호 씨는 내게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의 말을 들을 뿐이었다. 40년 전의 작은 선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가게를 나선 후 나는 다시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았다. 그의 흔적은 낡은 식탁 위에 놓인 국수 그릇뿐이었다. 이가 나간 그 그릇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가게 문을 완전히 닫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어제 그 검은 차가 다시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민호 씨였다. 그는 어제처럼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섰다. 할머님, 오늘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제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가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나는 당황스러웠다. 어제 그가 보인 감동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이렇게 매일 찾아올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나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민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할머님, 가게를 닫는다고 하셨지요? 제가 이 가게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어제처럼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엔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영감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호 씨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머님의 마음을 어찌 감히 돈으로 가늠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할머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매매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할머님의 손맛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가게를 허물지 않고 할머니 손맛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머님께서 저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의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다. 새로운 일이라니? 이 늙은 몸으로 뭘 더 시작하라는 말인가? 나는 힘없이 웃었다. 저는 이제 늙고 힘도 없어요. 뭘 새로 시작하겠어요? 그냥 쉬고 싶습니다. 내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이 가게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꿈을 꾸지 않았다. 나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님, 저는 할머님의 손맛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할머님께서 저희 회사의 컨설턴트가 되어 주십시오. 할머님은 저희에게 조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리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할 겁니다. 할머님은 그저 편안하게 쉬시면서 저희에게 가끔 맛의 비법을 전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컨설턴트 요리 비법, 이 낡고 주름진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의 제안이 나를 향한 동정이라고 생각했다. 저를 동정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도움은 필요 없어요.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민호 씨는 급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절대 아닙니다. 할머님,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 가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저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할머님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저는 이 은혜를 갚고 싶을 뿐입니다. 할머님의 손맛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배고프고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제안은 나를 향한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과 감사였다. 나는 그가 단지 나의 가게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내가 지켜온 가치, 즉 따뜻한 인심과 손맛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났다. 남편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설레었던 마음,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할 때의 뿌듯함, 이 모든 감정들이 마치 잊고 지냈던 봄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민호 씨의 제안은 나에게 예상치 못한 선택지를 던져주었다. 평생을 살아온 낡은 가게를 팔고 그 안의 추억을 텅 비우는 것 아니면 그 추억을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나가는 것.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77년의 고독한 인생에 뜻밖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페이지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민호 씨가 떠난 후 나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컨설턴트, 새로운 시작,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단어들이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투성이의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깊이 팬 눈가의 주름, 이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민호 씨는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에 커다란 꽃다발과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할머님, 혹시 오늘 저와 함께 외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할머님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그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옷장 속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색했다. 낡은 작업복만 입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외출복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민호 씨의 차를 타고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고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나는 포크와 나이프를 잡는 것도 어색했다.
민호 씨는 그런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님, 편하게 드세요. 이곳은 제가 어릴 적 상상만 했던 곳입니다.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꼭 이런 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겠다고 다짐했었죠. 그의 말에 나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색한 농담을 건네며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 씨는 나를 영화관으로 데려갔다. 77년 인생에 영화관에 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였다.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나는 헛웃음을 쳤다. 풋풋한 사랑 이야기는 나에게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민호 씨는 영화 내내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영화가 끝난 후 나에게 물었다. 할머님, 어떠셨습니까?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시끄럽고 정신없네요. 젊은 애들 이야기라서. 민호 씨는 크게 웃었다. 할머님, 영화는 사랑을 보여주지만 진짜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설레고 어색한 거랍니다. 그의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내게 사랑이란 남편과의 추억뿐이었다. 다른 감정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호 씨는 나를 공원으로 데려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커피를 사주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왜 그렇게 이 가게와 국수에 집착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눈빛은 늘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민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차가 가게 앞에 멈추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감정은 마치 수십 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어색하고 설레고 그리고 조금은 부끄러웠다. 어느 날 민호 씨는 나에게 말했다. 할머님, 이제 곧 봄입니다. 할머님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이미 내 인생의 봄은 남편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두드리고 있었다. 낡고 삐걱거리는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단순한 보답이 아닌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와 따뜻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와의 만남은 나에게 할머니 손맛 가게를 닫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나의 두 번째 봄이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찾아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호 씨의 제안은 마치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작은 파문이 일더니 그 파문이 점점 커져 내 마음 전체를 흔들었다. 새로운 시작. 77세의 내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내가 가진 건 낡은 손맛과 추억뿐인데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민호 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꽃다발도 케이크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내 앞에 앉아 묵묵히 차를 마셨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할머님, 제가 할머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할머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할머님의 잊혀진 시간입니다. 이 낡은 가게에 묶여 지내셨던 할머님의 열정과 꿈 말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열정과 꿈,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을 뿐이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다시 할 힘이 없어요. 늙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주름진 손이 부끄러웠다. 민호 씨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닙니다. 할머님. 할머님은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머님의 손맛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희망이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위로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이곳을 낡은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할머님은 이곳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요리는 젊은 친구들이 할 겁니다. 할머님은 그저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했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40년 전 추위에 떨던 작은 아이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그날의 은혜를 단순히 돈으로 갚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은혜에 정신을 이어가고 싶어 했다. 남편과 내가 이 가게를 시작하며 꿈꿨던 소박한 꿈, 즉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말이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민호 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눈보라가 그친 뒤에 따스한 햇살 같았다. 그리고 몇 주 후 가게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기 시작했다. 낡은 간판은 그대로 두대 깨끗하게 닦고 오칠을 했다. 할머니 손맛이라는 글자는 이제 더 선명하게 빛났다.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되었지만 남편과 내가 함께 만든 식탁과 의자들은 그대로 보존했다. 낡은 사진첩은 벽 한편에 걸려 이 가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새롭게 문을 연 가게의 이름은 할머니의 부엌이었다. 낮에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밤에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육수를 끓이는 법, 반죽을 하는 법, 그리고 국수에 담긴 인심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열정을 느꼈다. 민호 씨는 매일같이 찾아와 나를 보살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은혜를 갚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재단의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다. 그와의 시간은 나에게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가게 문을 닫으며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손맛이라는 글자 아래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작은 글자가 새롭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민호 씨가 가져온 뜻밖의 인연 덕분에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텅 비어있던 내 마음은 이제 따뜻함,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낡은 식당에 불을 끄고 새로 생긴 할머니의 부엌, 간판 아래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민호 씨에게 다가갔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